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늘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에만 두기로 하고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감염 멧돼지 폐사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사냥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가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측이 모두 사실을 부정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대표 관광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월미 바다 열차가 최근 운행 사고에도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통역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촛불정부 1차 검찰개혁안이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건은 일선청이 검찰총장이 아닌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왕연아 기자. 네, 왕연아 기자입니다. 예. 오늘 검찰과 법무부와 검찰이 발표한 1차 개혁안, 이 특별수사부 축소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별수사부를 기존 7개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해 왔는데 일각에서는 정권 하명 수사를 도맡아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또 1973년 대검찰청의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고 수사 역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장,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됐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훈령이었던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 명령인 인권보호 수사 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인데요. 1회 조사는 총 12시간, 열람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조사 후에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심야 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로 명시하고 자발적인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을 통해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는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도 제한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를 견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 과제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었죠. 이 부분도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대검찰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사전에 소환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사건 관계인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 등 공인을 포함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와 공보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수사 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공개 소환을 하지 않는 사건 관계인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 등 공인, 이것까지 포함이 됐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앞으로 이것은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 완료합니다. 검사가 검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소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도 개정합니다.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을 조회할 때는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서 중징계 비혐의자의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게 합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는 대검찰청에서 모든 검찰청의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을 했었죠. 이 부분을 바로 일선 검찰청에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 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특수부가 일단은 축소가 됐는데 다른 부서들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특수부를 세 곳으로 축소하는 안 이외에도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단기화와 실효적인 그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방안도 마련합니다.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찰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할 때는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기존에 예고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개혁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특수부 추소와 반부패 수사부로의 변경은 15일인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치는 중이며 10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 공판부를 제외한 직접 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팀 왕혜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입니다. 오늘로서 발병 28일째 감염 확진 농장은 5일 전 14곳으로 늘어난 뒤에 더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멧돼지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주아 기자. 네, 농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이 야생 멧돼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됐다. 이것이 확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4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2일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당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11일에도 경기도 연천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개체수는 총 5마리로 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연천 비무장지대 안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 남쪽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환경부는 우리 측 남방 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비무장지대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감염 의심 지역을 모두 가두고 이 사냥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멧돼지 양이 200마리도 아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폐사체가 나온 연천과 철원 일부 지역을 감염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멧돼지에 의한 ASF 감염 확대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연천과 철원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5제곱킬로미터 이내에는 감염 지역으로 전체 테두리에 철책을 세웁니다. 30제곱킬로미터 이내에는 위험 지역으로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300제곱킬로미터 이내를 집중 사냥 지역으로 정하고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 포획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통선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감염된 멧돼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와 김포 등은 발생 완충 지역으로 지정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되 포획틀과 포획 트랩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북한강 이북의 7개 시군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오늘부터 집중 포획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멧돼지 확산, 이 멧돼지를 통한 열병 확산은 좀 차단이 돼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이 초반에는 돼지고기 값이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축산물 유통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는 키로당 3,196원에 거래됐습니다. 수급 불안 우려에 돼지열병 발병 이후인 지난달 18일 6,201원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인데요. 줄어든 돼지고기 수요와 정부가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돼지를 숨에 도축하면서 한꺼번에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 가격도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16일 키로당 2만 127원 하던 삼겹살 가격은 30일 2만 1,858원까지 올랐지만 11일에는 다시 19,30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상 농림부 브리핑룸에서 뉴스토마토 백주아입니다. 네, 정책부 백주아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별장 접대 의혹 보도 논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20일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지난 주말과 오늘 오전에 부인을 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결국 한겨레 신문에서 후속 보도를 냈어요. 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갑시다. 네, 한겨레는 지난 11일 이후 오늘 다시 후속 보도를 냈는데요. 그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조사했던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그 조사를 끝내고 작성을 해서 법무부 과거사위에 보고했던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한겨레 보도 따르면 그
윤중천 씨가 사업가인 임모 씨를 통해 윤석열 총장을 소개를 받았고 예. 알고 지냈다는 진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예. 윤 총장이 원주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임모 씨, 그 사업가 임 씨에 대한 언급도 그 최종 보고서에 들어 있었는데요. 임 씨에 대해서 검사 인맥이 좋아서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줬다는 묘사까지도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며칠 동안 검찰과 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 그리고 윤석열 총장, 윤중천 씨는 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한겨레는 또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지금 사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조금 전에 또 한 차례 이 같은 한겨레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보내왔는데요. 예. 이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조사단 관계자가 이 윤중천 씨를 면담한 후에 작성한 면담 보고서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주장입니다. 예. 대검찰청은 오전에 기자단을 통해서 이 면담 보고서 기재 내용은 과거사 조사단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검찰총장 관련 기재 부분이 언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이 임모 씨를 알게 됐는지 언제 어떻게 임 씨가 윤 씨에게 윤 총장을 소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전혀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이 불과하다는 내용이라면서 이제 허위 사실임을 주장을 했고 악의적인 의도도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오늘 나온 내용과 또 이 오늘 보도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반박, 네. 어떻게 보면 재반박이겠죠. 예. 반박의 재반박.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PDF와 자료를 보면서 좀 꼼꼼하게 좀 따져가겠습니다. 네. 오늘자 한겨레 신문 PDF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저기 보시면은 오늘 저 인터넷판이긴 합니다만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최 기자가 방금 언급했듯이 윤 씨가 임모모 씨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진술 내용이 면담 보고서에 적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거쳐서 검찰 수사단까지 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면담 보고서가 있다는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면담 보고서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도 맞지요. 네. 그러나 이것이 면담 보고서가 지금 과연 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이 조사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죠. 오늘 그 뉴스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그 김영희 팀장이 부인을 했고, 또 같은 날에 같은 시각에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또 나와서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 당연히 언급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수사 권고를 할 수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1일에 대구지검에서 국정감사가 있을 때 여한섭 당시 수사단장, 지금 대구지검장이죠. 대구지검장의 해명과 설명과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그 세 사람의 설명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겨레에서 그 문건을 입수했다고 했거든요. 네. 최종 보고서입니까 그것이? 네, 최종 보고서라고 했는데 밝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당시에 누가 그 작성을 했습니까? 그 조사단에서 실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예, 조사단에서 윤 씨를 면담했던 조사단 관계자가 면담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박준영 변호사, 그러니까는 지금 뭐 재심 이춘재 사건 진범에 대한 그 재심 사건을 좀 다루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진상조사단에서도 있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김학의 사건에 투입돼서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박주정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1명 이렇게 3명이 갔는데
모두 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더군요. 네. 한 명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 2명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설마 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썼을까 이런 얘기가 듭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그리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여기 모두 지금 상황과는 선을 긋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 소스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미 뭐 이전부터 보도가 됐었지만 그 윤중천 씨와의 면담이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윤중천 씨의 면담은 이전에 계속 보도가 나왔었지만 윤중천 씨가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서 비공개로 면담을 겨우겨우 호텔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녹취도 거부했기 때문에 녹취와 비공개를 전제하에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그 조사를 진행한 조사단 관계자만이 아는 것이고 예. 그때 있었던 일을 이 보고서에 이 면담 보고서에 이제 기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다수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여기서 윤중천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 주말에 입장을 표명을 했죠. 윤중천 씨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은 뭐 모르겠다. 대략 이런 톤으로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검찰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원주 별정에 온 적도 없다.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석열과 관련 것이 없다. 이렇게 됐고 또 그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접대했다는 내용과 이를 담은 보고서는 본 적이 없다. 또 수사단에서 윤석열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윤석열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군요. 분명히 그 여완섭 당시 수사단장, 지금 대구지검장은 윤석열에게 물어봤다고 했는데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또 그 소통의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진상조사단 검사들과 모텔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다시 재반박을 했었죠. 임무 씨로부터 분명히 소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네. 면담 보고서에 예. 있기 때문에 윤 씨의 그 해명은 모순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됐죠. 윤 씨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진술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급을 한 것이 본인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이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음에도 지금 그냥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 기자는 그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할 때 계속 밀착해서 취재를 했었죠. 네. 당시에 윤중천 씨가 뭐 계속 피해 다니다가 여러 채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조사도 와서 받기도 하고 최 기자가 볼 때는 윤 씨의 진술의 태도 내지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에 그 검찰 수사단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윤 씨에 대해서 그때 수차례 소환이 진행이 됐었고 제대로 진술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조사가 좀 지연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자가 했었던 말은 뭐 하나를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물어보면은 아예 또 상반된 얘기를 해서 정말 수사에 곤혹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입장에 대해서 그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인터뷰도 뭐 그 풀영상으로 해서 또 예. 계속 나오기도 네네.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도 2013년부터 계속 그 따라온 바에 의하면 신빙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를 반박하는 그런 윤중천 씨의 주장도 어찌 보면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건이 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최동욱 전 총장 얘기도 나오면서 프레임이 똑같다. 예. 이거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제2의 최동욱 사태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었고, 이때 법무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금 약간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었는데요. 예. 이때도 이제 또 다른 언론사가 이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혼외자 의혹을 보도를 했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의원 같은 경우 이 최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서 결국 최 전 총장을 사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윤 총장이 그 별장 출입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윤 총장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검찰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떤 사정상으로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음모론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진술이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한겨레와 그다음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를 했지요. 예. 이 배당이 지금 됐습니까? 서부지검에 고소장이 발송됐고 아직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당이 안 됐습니까? 배당이 된다면 아마 형사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신속한 좀 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에서 후속 보도를 계속 한다고 하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또 나오는지 주의 깊게 좀 봐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2일 시작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한 일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국 사태에 대한 아전 인수식 고성만 질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국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국 정쟁에 매몰돼 행정부 감시 견제라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여야가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충돌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이 문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25분 만에 파행됐고 다른 여타 상임위에서도 같은 장면이 재현됐습니다. 이후에도 야당은 조 장관 관련 쟁점 상임위에서 사모펀드, 자녀 의혹, 이해충돌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며 제2, 제3의 인사청문회를 연상케 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공방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의 공세에 반발하면서도 조국 장관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국감 중 욕설과 막말을 내뱉은 여상규, 이종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국면 돌파를 위해 내세웠던 민생 정책 국감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돌파구를 찾진 못했습니다. 결국 국감 후반부에서도 조국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합니다. 15일 법무부 감사엔 조국 장관이 대정부 질문 이후 처음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습니다. 17일 대검찰청 감사에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합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공정성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의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조국 장관을 고리로 한 난타전은 정점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예, SNS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밥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왔습니까? 네, 역시 세 가지 소식입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발언한 것을 가져와 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아산 공장을 방문했었죠.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의 소식을 오랜만에 정리해 봤습니다. 예, 첫 소식부터 볼까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토요일 제주시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특강에서 한 말에 대해서 여러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굉장히 많은 검찰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가 없는 것은 검찰에게 증거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 뭐 수사가 마무리 시점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를 두고 이제 야당 측면에서 되게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범죄 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하도 피의사실 공표를 겁박해서 공개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고요. 또 대규모 수사 인력이 필요한 건 그만큼 범죄 혐의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반박했죠. 예.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냈던 강현재 변호사는 정치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작가이자 기자인 유시민, 문정권 위기의 해결사로 인정받고 싶은 듯이라며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KBS와 또 유시민 이사장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네. 조국 사건, 조국 사태, 조국 장관의 사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지난 10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이었죠. 예. 이를 두고 약간의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좀 진행 중이었는데 네. 이 부회장한테 이제 대규모 투자와 상생 협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 표시를 했는데 이게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본다라며 이 몇몇 언론들이 이재용 부회장만 부각시켜서 대통령께서 왜 그곳까지 갔는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간 이유는 정확하게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와 부품, 장비와 이런 부분이 이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거 이런 목표가 또 가시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오전에 또 고 대변인을 저격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기사가 잘 나도록 미리 힘쓰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이라면서 이 언론에 대고 때늦은 지청구나 해대면서 대통령에게 어리광 떠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민경욱 의원 네. 요즘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그 고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은 딴지를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공장 방문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설전도 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이종문 박사의 정경특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은 없습니까? 네, 그동안 인스타그램을 좀 소홀히 봤던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에 있던 조금 소식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 이혼 소송 관련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말이 많았었죠. 그 구 씨가 그간 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는지 심경을 좀 밝혔는데요. 예. 그 참 이상하다. 살면서 그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또 여러 정황을 알게 했고 주치 중에 폭력 또한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는지 말이다라며 안재현 씨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린 것이 나는 그동안 그를 증오했고 망가지기를 원했고 분풀이를 했으니 이제 그가 여기 나타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간에 뭐 안재현 씨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는 게 일단 뭐 안재현 씨에 대해서 좀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 뒤로는 정말로 관련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쿨하게 끝내는 겁니까? 이제 더 올리지 않으면 이제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이 네. 되겠죠. 처음에 김은별 기자가 이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제가 사랑 싸움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좀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사적으로는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아름다운 커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후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예. 약 7개월 만에 올린 글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드래곤 누나의 결혼식을 참석해서 올린 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간 지금 혐의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근황을 전한 것 자체가 YG 소속 가수들이 마약 논란 이후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 해서 주목받았고요.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 삭제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또 캡처라는 게 있어서 삭제해도 다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대표 관광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월미 바다 열차가 최근 운행 사고에도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에 대한 미비점이 계속 밝혀지면서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등용 기자입니다. 인천 대표 관광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월미 바다 열차가 최근 운행 사고에도 식지 않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승 시간이 최대 4시간 넘게 걸릴 수 있는 점과 부족한 전망 명소 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월미 바다 열차는 지난 8일 착공 11년 만에 공식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지연돼 왔지만 철저한 시험 과정과 시스템 강화로 첫 기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틀 만에 부품 이상 문제로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벌써부터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사고가 난 열차를 모두 수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은 여전히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긴 대기 시간도 골칫거리입니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과 휴일의 경우 열차 탑승까지 최대 4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 밖에는 제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환경이라 고령 탑승객들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탑승객들이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순번표를 나눠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탑승객 본인이 자신의 순번에 맞춰 적당한 시간에 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어쩔 수 없다란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미 바다 열차가 관광 열차인 만큼 관광객들이 몰리면 탑승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열차 안 좌석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미 바다 열차는 11년이란 긴 인고의 시간 끝에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방만한 운영으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정등용입니다. 예, 한 주간의 시사정치 이슈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이종훈 박사의 정경유톡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잘 못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잤습니다. 또 3시에 주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먼 곳을 일이 하나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주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을 현장을 찾아간 그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조 1천억 원인가요? 이런 기대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야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 송심에 대한 영향 우려도 있고, 네. 또 너무 굴종적 아니냐, 구걸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조금 신경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예. 집권 이후 세 번째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취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지난해 7월달에 이제 인도 방문 때 삼성전자 새로운 공장 지은 거기 이제 방문한 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월달에 화성 사업장 찾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0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한 건데 이날 이제 투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측하고 그 지역 지자체하고 투자 협약을 맺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컸죠. 예. 13조가 넘는 그런 규모였고 그날 이제 협약식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이거 그래서 지난번 눈길을 광복절 끌었죠. 때도 한번 나온 메시지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처음 쓴 거는 사실은 지난해였어요. 네. 지난해가 아니죠. 2017년이었네요. 아, 그때 처음 썼습니다. 예, 이북도민 체육대회 때 이제 처음 사용한 그런 이제 표현이었고, 그렇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안보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8.15 제 74주년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기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그 협약식 자리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예. 또 강조를 하셨죠.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Q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뭐랄까요 승부수를 지금 건 상황인데 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가서 좀 힘을 실어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간 것이 딱 그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만 간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회에 같이 가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기에 이제 함께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11번째 전국 경제 투어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그러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역 그 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지역 투어를 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이 행보를 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를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격으로 계속 이제 투어를 했는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동안 방문 얘기가 몇 차례 있긴 했는데 뭐 계속 좀 지연이 불가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히려 이제 뭐 부산 지역에 더 가시고 경남 지역에 또 좀 가시고 그래서 역시 이거 선거 표심을 좀 의식을 해서 PK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 반면에 충남 지역은 약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그 지역 사회에서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그 계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함께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꾸민 건데요. 예. 그런데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일 경제 갈등 관련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쪽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충남 그 지역에 또 이 관련 공장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데 지금 이제 묶어서 방문을 한 것으로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콕 찍어서 간 것이 아니라 네. 일종의 계기가 돼서 간 것이고 또 충남은 그동안 또 찾지를 못했고 만약에 반대로 그 문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지 않았다 이러면 또 후에 또 뒷말이 또 나오겠죠. 글쎄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지역 경제 투어를 하시면 지역 경제인들하고 뭐 식사를 함께 하신다든지 또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보통 이제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주로 청취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간혹 이제 그 개별 공장을 방문하시는 일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그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눈길을 좀 끄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행보로 이제 약간 좀 이제 논란이 약간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충남을 방문한다라는데 더 방점이 찍혀졌어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삼성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그 불만도 없잖아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약간 현안이 있었습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혁신 도시 추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셨어요. 하셨구만.
그 반면에 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언도 많이 내놓으시고 하다 예. 보니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역시 이번에는 방점이 삼성에 찍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삼성이 아니라 네. 이 삼성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해석되기는 어려울까요?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이제 굳이 방문한 이유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수출 규제 해가지고 뭐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이랄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랄지 이런 것들 지금 수출 규제를 좀 해서 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뭐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좀 어려움도 좀 겪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국산화 다 대체가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간 거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상정 대표, 정의당 대표의 이 어떤 아주 알싸한 그런 비판, 네. 이 비판도 뭐 전혀 뜬금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정의당다운 비판을 좀 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아산 공장 방문한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심 대표가 지금 이제 약간 논평을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여당이 전경련 방문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번 다루긴 예.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난 4일에 경제사단체장 만나가지고 뭐 그와 관련한 얘기도 하고 하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이재용 부의장을 이런 식으로 만난 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특히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9번이나 만난 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 사이에 그렇게 만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좀 봤더니 많네요. 뭐 북한 방문할 때도 함께 갔고 이제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다 포함한 것 같은데 이게 민심에도 좀 어긋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예. 최근에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보, 청와대의 일련의 행보 이런 것들이 결국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 그렇게 꼭 연결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결국 조국 정국의 출구 전략 차원에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예. 함께 지금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수위 정도의 응수가 또 있었죠. 네. SNS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강병훈 의원인가요? 강훈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인데요.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이 강 의원이 지역구가 충남 아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뭔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심상정 대표의 지적이 묘하게도 이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다. 예. 이제 조선일보도 이제 그날 이제 뭐 그와 관련한 기사를 이제 내놨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맥락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이제 한 거예요. 예. 자, 이러니까 당연히 심상정 대표, 그 다음에 정의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끈해서 이제 역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이루어졌었죠. 약간 예. 정치적인 공방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오늘인가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가지고 가다가 지금 동력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보면은 참여정부 때와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진보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지지층들 일각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정말 진보 정당이 집권을 했고 진보 정권이 수립됐다 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뭐 노동계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벌 개혁을 제대로 완수를 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게 되면 진보 지지층이 이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약간 의견이 갈리면서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지지 철회 현상도 좀 나오고 예. 이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총파업 예고하고 있고 투쟁 뭐 과제를 내걸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벌개혁 약화 부분도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고 일련의 이제 경제 행보,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이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뭐 주 52시간제도 뭐 좀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처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블랙홀과 관련돼서 지금 시간도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고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박사님 모시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시소평론가 이중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더해서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국정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 개혁안 발표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안 면면은 비록 과거에 대한 답습이라도 그때와 미래가 다르기 위해서는 개혁안이 이번엔 반드시 실현돼야 됩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